최근 큰 폭의 집값 오름세가 집값 폭등세에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치솟기만 하던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낳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평생 번 돈을 부동산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렇게 의지했던 부동산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만 바라보던 주택 소유자들은 집을 정리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 둘씩 하우스푸어로 전락했습니다. 세도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매매는 더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를 가라 한내 나보러 꺼지라네 이사를 가라 한내 나보고 사라지라네 이사를 가라 한내 나보고 꺼지라네 나는 그 사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된 세입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전세 난민이 돼 외곽 지역으로 쫓겨나고 결혼과 출산까지 미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모두 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의 주거 공간이 평생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편안하고 아늑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가을을 맞아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셋집을 구하기는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전세 대란 속에 어렵게 나온 전셋집을 보러 가는 강경순 씨. 전세가 정말 씨가 마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데 나오면 정말 30분 게임이죠. 운이 좋게도 오늘 아침 전셋집이 나왔습니다. 어제 정부 이사해서 집을 다 뺀 상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돈 벌기는 힘들고 모든 건 다 올라가고. 요즘 이제 최신이죠. 강화도 있고.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집이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경순 씨. 하지만 집값에 육박한 전셋값에 그만 계약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크구역지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여기 주인분하고 조금 이렇게 다운시킬 수는 없나요? 너무너무. 글쎄요. 워낙 사장님. 전세가 이제 씨가 마르다 보니까. 결국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세입자가 집도 제대로 보지 않고 이날 오후 전세 계약을 하는 바람에 간신히 찾은 전세 물건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전세값이 끝없이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기치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셋값 상승이 매매 부진에서 왔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은 매매 활성화 정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공유형 모기지라는 새로운 대출 제도였습니다. 주택기금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연리 1에서 2% 정도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그 수익이나 손실을 함께 나누는 방식입니다. 연리 2% 이하의 낮은 금리는 당장 시장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파격적인 금리를 일단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상환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경감되었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20여 차례나 거듭된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828 전월세 대책이라고 불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수도권 위례 신도시에 분양하는 한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파는 최근 집값 하락이 시작된 이후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10월의 첫 주말 이틀 동안 이 모델하우스에는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파격적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잠시나마 분양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정부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정부의 의지가 잠재된 구매 수요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듈룸 관람하실 때 발코니 확장 부분 그렇다면 이 같은 분양 열기는 과연 실수요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모델하우스를 찾은 사람들조차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놓지 않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집값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금 집값이 뭐 바닥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뿌리 깊은 불안 심리 탓인지 최고의 입지 조건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이 아파트의 1, 2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6대 1에 불과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이틀간 3만여 명이 다녀갔음에도 분양 결과 전체 물량의 12%는 3순위 청약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정부의 828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에 분양한 바로 옆 단지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16.4대 1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청약 열기가 급격히 식은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 주택 거래 시장이나 전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발표되자 집값이 들썩이고 매매 시장도 지난 9월까지는 활기를 되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9월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부로 느낄 정도 매수세가 많이 있고요. 또 실제 문의도 많았고 실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6주 만에 보합세를 보였고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집 안 사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 고민. 시세 차익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손해볼 수 있다는 걸 하고. 두 번째는 굳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부담해서 집을 사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 또 세 번째는 요즘은 굳이 세금 문제도 만만치 않거든요. 828 정책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여 차례나 나왔던 다른 부동산 정책처럼 또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치 그 몰핀 주사 놓듯이 죽어가는 사람을 잠시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는 것이지. 다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불꽃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주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부동산 부양책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한 시중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즉 PB센터를 찾았습니다. 주로 3억 원 이상 고액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센터의 주요 고객들인데 최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부유층이 하나둘씩 부동산을 팔고 현금성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그 부동산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부자 고객들께서 이제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동시에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가들이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자 투자 수익률에 민감한 부유층이 먼저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과거처럼 어떤 자산을 두세 배 늘려주는 수단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명확하게 된 거고요. 과거만큼 이제 부동산이 그 자산을 중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트렌드가 꺾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성세대가 부동산 비중 축소에 나서면서 특히 50대가 가구주인 가계 부동산 비중은 지난 2010년 76.2%에서 2012년에는 71.3%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부유층에 이어 기성세대까지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지만 이를 살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 한 해 출생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던 것과는 달리 1980년대에 태어난 지금의 20, 30대 청년들의 출생자 수는 60만 명대로 추락했고 2000년대 이후 출생자는 40만 명대로 급락했습니다. 더구나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의 소득만으로는 엄청나게 올라간 집값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20대, 30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굉장히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가처분 소득도 굉장히 떨어지는 세대인데 이 사람들을 집을 사게 하는 제1타깃으로 삼는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부동산 부양책은 그 효과를 보기가 매우 힘들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실업난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소득 여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은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라는 그 투기 거품을 통해서 매개로 해서 사실 부모 세대가 이 자녀 세대, 청년 세대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형성돼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이 전셋값이 60일주 연속 급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에 결혼해 그렇게 구하기 어렵다는 전셋집을 구한 이형곤 씨와 김가람 씨 부부입니다. 신혼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비가 오면은 녹물이 되게 심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끓여 먹는다고 해도 물 마시는 것도 조금 처음엔 걱정 많이 됐고 뭐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집이 낡아 수리할 부분은 집주인의 몫이지만 전세난 탓에 말도 꺼내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사상 초유의 전세난 속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목도 난드는 전세 대출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은 그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상품이 출시된 이후 단 한 건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거의 물건이 없고 정말 없고 대부분 월세인데 월세를 하기에는 저희가 소득 자체가 뭐 엄청 많은 게 아니니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뒤에 이제 집주인이 도배랑 이런 거 안 해줘. 젊은 세대의 소득으로는 전세를 얻기도 집을 사기도 어려워진 지금의 현실은 집에 대한 젊은 세대의 생각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집이 저는 재산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사는 공간이라고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사서 내가 내 소유물로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되게 절실하게 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집값 부양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부동산 시장의 중대한 변화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은 그때보다 큰 땅 가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땅 따먹기. 뭐가 그리 더 많은 땅이 필요한지 그렇게 욕심 부려도 영영 못 가진다. 땅 따먹기를 한다. 아직 땅 따먹기를 하나. 이제 땅 따먹기 끝났다.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인 지난 7일을 앞두고 세입자들과 청년들의 주거권을 외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가을 이사철,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또 얼마를 올려줘야 되나, 이런 고민 걱정들 아마 대부분 갖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전월세 문제가 폭등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권을 보장하라! 주거권을 보장하라! 전월세 문제 해결하라! 전월세 문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집이 소중한 거주 공간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이 이렇게 돈을 계속 투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사는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팀은 우리 젊은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주거 문제가 그들 삶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김희진 씨는 친구 2명과 돈을 모아 간신히 반지하방을 얻었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 한 번 볼 수 없는 집이지만 그나마 이제 이사를 다니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꼭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보증금을 모아가지고 집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집 말고 바로 전 집에 4명이 같이 살았어요. 희진 씨는 아르바이트를 한 돈의 절반을 주거비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빚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학자금 대출 빚만 해도 기본 2천만 원 이렇고, 그리고 주거랑 생활비로 받은 대출, 이금융권 대출 이렇게만 해도 500만 원 이런데 그거를 한 달에 10만 원씩 갚는 것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빚도 갚고 나중에 내 생활까지 하려면 40살까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는 희진 씨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면서 대학생 140만 명이 연리 5.7% 정도인 학자금 대출을 받아 11조 6천억 원의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자가 무려 8만 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학자금을 연체한 학생들은 지난해까지 무려 15에서 17%의 고금리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처지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집이 갖는 의미는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무래도 가진 게 집밖에 없으니까 더 집을 지키기 위해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그냥 나 한 몸 그냥 괜찮은 집에서, 그래도 햇빛은 볼 수 있는 집에서 발 뻗고 잤으면 좋겠다.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은 20세에서 34세의 청년층 가운데 15% 정도인 139만 명이 지하방이나 옥탑방 등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거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젊은 세대는 꿈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한 번도 반지하에서 넘어선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서 한번 제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고,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되게 안 좋은 집에서 주거 환경에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취업한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과연 희진 씨가 취업을 한다고 해서 집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3년) 전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한 김상철 씨는 세후 월 소득이 250만 원이 넘습니다. 동년배에 비해 높은 소득이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주차비가 따로 들어가요. 결국 직장이 있는 서울 구이동에서 1시간 반이나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에 집을 얻은 말 그대로 전세 난민이 됐습니다. 신입사원 박봉을 가지고 서울에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곽 지역으로 밀려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방 하나지만 관리비까지 내고 나면 월 소득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집을 구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지출이 많아지고 개인적인 그런 생활 유지비라던가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실질적인 저축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많은 청년들에게 사치와도 같습니다. 결혼을 점점 미루게 되고 이제 되려 겁이 나는 거죠. 뭐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여 명을 대상으로 결혼이 늦어진 이유를 물은 결과 집장만 등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7%나 됐습니다. 결혼을 한다든가 자녀를 낳는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내지 못하는 거죠. 높은 임대료로 인해 그것들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렇게 된 것 같고요. 10년을 사귀며 결혼 자금을 모아 지난 3월 결혼한 박성호 씨와 김진영 씨 부부입니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돈을 모았지만 끊임없이 올라가는 전셋값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꽤 많은 돈을 마련했지만 결국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야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더 금액이 많은 걸로 이제 대출도 더 많이 받아갖고 구하게 된 집이 이 집인 거죠. 맛이 어때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금리를 다소 낮춰준다고 해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여력은 없습니다. 완전 빚더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 월급을 그냥 완전 이자 내는데 다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참 상황이 어이없는 상황이죠. 전세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버는 돈의 절반을 모으고 있는 이들 부부가 지금 당장 출산을 계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았던 그런 것도 있고 또 애가 생기면은 지금이랑 다른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라서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대출 금액을 갚아놓고 애를 갖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득이 정체된 청년 세대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부동산 정책은 그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2년 한 해 동안 40, 50대 기성세대의 근로소득은 7.5%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임금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20, 30대의 소득 증가율은 고작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집값 수준이 아직도 만만치 않아 집값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 때문에 도시근로자 가구의 한 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적정 집값을 3년에서 5년치 소득으로 보고 있는 UN 정주권 회의의 기준보다 무려 2~3배 높은 수준입니다. 꿈도 꿀 수 없게 돼버린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평균적인 소득으로 75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청년들이 자기 집 소유하는 거 아예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주택 정책을 펴온 독일을 찾아갔습니다. 독일은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을 위해 한 해 55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우리나라의 1.5배 수준이지만 임대주택은 7배나 짓고 있는 것입니다. 베를린 정부가 대학생들을 위해 지은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단지 곳곳에 위치한 공원과 편의시설은 마치 고급 주택 단지를 연상시킵니다. Also das hier ist unser Clubhaus. Hier können wir zusammen Billard spielen oder Tischtennis spielen oder Partys machen und uns verabreden und Spaß haben. Und hinter dem Clubhaus ist noch ein Fitnessraum und oben ist ein Musikraum und den zeige ich euch jetzt mal. Folgt mir. 학생들은 이곳에 들러 언제든 악기를 연습하거나 연주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각종 운동기구를 갖춘 헬스클럽은 모든 입주 학생들에게 언제나 개방돼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지 1년이 된 한나 헤르바스 씨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Das hier ist mein Zimmer. Ich kann hier schlafen. Ich kann Klavier spielen. Ich kann lernen. 이곳에 입주한 대학생들은 주거비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료가 워낙 싼 데다 태어난 이후 25세까지 독일의 모든 청소년들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Kindergeld bezahlen kann. Ich bekomme im Jahr 185 Euro Kindergeld und die Miete kostet 165 Euro. Also kann ich die damit bezahlen. 더구나 거의 모든 독일 대학이 등록금을 받지 않는데도 학생들은 한 달에 최고 100만 원의 학자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학자금 대출에는 이자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대출금의 절반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Wenn man aber von den 600 Euro nur die Hälfte immer benutzt und die andere Hälfte auf der Bank lässt, dann kann man es am Ende zurückgeben und hat keine Schulden. 이 같은 학생복지와 주거지원 정책은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3,000달러밖에 안 됐던 197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한 우리나라에서 청년 주거지원 대책이 거의 없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취재진은 베를린 고급 주택가에 있는 중상류층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독일 국적 항공사 승무원인 드즈바크후 씨는
새로 이사한 이 집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Oskar, sag mal Hallo in die Kamera. Er hat ein Hochbett und dann geht es gleich durch. Also es ist ein Durchgangszimmer zu unserem Schlafzimmer. Das ist unser Schlafzimmer, das ist recht groß, ich glaube über 20 Quadratmeter.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합니다. 빵을 준비하는 것은 독일 최고의 과학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남편의 몫입니다. 촛불까지 켜놓아 운치 있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Eigentlich ist es eher so, dass wir überlegen, also alleine irgendwo einzuziehen. Achso, jeder eine eigene Wohnung. Ja. 이 가족이 사는 집은 월세를 내는 임대주택입니다. 왜 이들은 집을 사지 않고 임대주택에 살고 있을까요? Ja, also wir haben uns immer dafür entschieden, wir wollen nur in einer Mietwohnung leben, weil wir möchten uns nicht so fest binden. Wir möchten immer die Möglichkeit haben, schnell und ohne Probleme auszuziehen. Und für uns war es nie ein Ziel, eine Eigentumswohnung zu haben. Von daher war das immer unser Wunsch, weil wir wollten das Geld lieber für andere Dinge ausgeben, beispielsweise für Reisen und solche Dinge oder für mein Motorrad oder so etwas. Deswegen haben wir nie nach einer Eigentumswohnung geguckt. 베를린 고급 주택가에 있는 실면적 108제곱미터 방 4개인 이 집의 월세는 916유로,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입니다. 독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건설업체가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강력한 세제 지원을 한 덕에 민간 건설사의 임대료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인차권이 철저히 보호돼 있어서 독일인들의 임대주택 평균 거주 기간은 12년이 넘습니다. Es ist unbefristet. Also es ist keine, man hat eine Kündigungsfrist, also wir müssen uns an eine Kündigungsfrist halten und der Vermieter müsste das auch tun, aber es ist prinzipiell nicht befristet. 임대주택은 이곳 베를린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베를린시 전체 가구의 85%가 임대주택에 살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독일 전체 주택 시장에서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워낙 임대주택이 잘 돼 있다 보니 독일에서는 굳이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독일의 임대 정책을 확립하는 데는 독일 곳곳에 있는 세입자 협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취재진은 독일의 320개 세입자 협회 중 회원이 16만 명에 달하는 베를린 세입자 협회를 찾아갔습니다. 세입자들은 이곳에서 집주인과의 분쟁이나 법적 다툼, 하자 보수까지 모든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집주인과 다툼이 생겨 세입자 협회를 찾은 애게 씨. 예약한 시간이 되자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합니다. Ja, also hier geht es die Heizungsanlage mit ungünstigem Wirkungsgrad, also vor 84. Also der Einbau, der war natürlich später, aber die Heizung, die Körper selber, also die haben damals eine alte Heizung eingebaut. Okay, gut, da kann man wohl, denke ich mal, ein Minus machen. 월 회비 5,000원 정도로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나 임대료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이처럼 세입자협회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ch habe eine sehr gute Beratung bekommen, die Probleme sind geklärt und ich werde auch eine erhöhte Miete bezahlen, allerdings nicht alles, was der Hauseigentümer so möchte. 세입자협회는 단순한 회원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Es gibt in Berlin einen Mietspiegel. Die Miete orientiert sich an diesem Mietspiegel. Und der Mietspiegel wird jeweils verhandelt, allerdings auf der Grundlage von Untersuchungen, wie hoch die Marktmiete ist. 임대료 기준표는 독일의 모든 임대 계약의 기준이 됩니다. 만일 집주인이 임대료 기준에서 벗어나는 계약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주택 정책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In Masse nur möglich, indem man in den Städten Geschosswohnungsbau errichtete. Und das war nur möglich über geförderte, vom Staat geförderte Mietwohnungen. Und auch der Staat hat ja über viele Jahre durch Mietkappungen versucht, die Mietpreisentwicklung zu steuern. 임대 위주의 정책은 독일 건설업계의 사업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를린 중심지에 짓고 있는 최고급 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건물 중앙에 위치한 공원에는 예쁜 정원은 물론 분수까지 꾸며놨습니다. 건설사는 최고급 자재를 써서 마감 공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Hier ist ein größeres Zimmer. Das kann man sich aussuchen, ob welche Farbe, Badewanne. Und wenn man in der Badewanne sitzt, kann man einen schönen Blick haben nach draußen, schön aufmachen. Zwei, ja. Vielleicht für Kinder oder 2 Leute, die morgens zur selben Zeit aus dem Haus müssen. 2 Waschbecken. 그런데 건설사는 이 고급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모두 임대할 계획입니다. Wenn man sie gleich verkauft, hat man einmal den Preis erlöst und danach nichts mehr. Und es gibt eben oft Investoren, die daran interessiert sind, an einem langfristigen Investment, das heißt, die Sachen zu behalten und eben einfach regelmäßig Miete zu bekommen. Das eher für Menschen oder Institutionen mit einem langfristigen Investment und nicht kurzfristig. 임대주택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독일 연방주택위원회. Hello. Nice to meet you again. Nice to meet you. 위원장인 게다 슈이코 씨는 전직 상원의원으로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독일의 건설업계가 어떤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건실한 성장을 한 비결이 바로 임대주택에 있다고 말합니다. Wir stehen in Deutschland für 6 Millionen Mietwohnungen, unsere gesamten Unternehmen. Die sind aus der Finanzkrise ohne Schaden rausgekommen, weil sie ein sehr sicheres Geschäft haben, weil sie nicht spekulieren, keine Spekulationsblasen erzeugen, keine Luftbuchungen machen. 이 때문에 걸핏하면 건설업체가 부도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10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건설업체가 많습니다. Unsere Unternehmen, viele unserer Unternehmen sind über 100 Jahre alt. Und wenn Sie einmal gucken, wie viele Unternehmen sonst im Bereich der Allgemeinwirtschaft über 100 Jahre werden, das sind wenige. In der Regel ein kleiner Profit. 한국의 부동산 부양책이 한 번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게다 슈이코 위원장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Es gibt auch Studenten. Diskrepanz besteht zwischen denjenigen, die sich zwar freuen, dass sie eine hohe Altersvorsorge haben, auf der einen Seite, wenn sie alt sind, auf der anderen Seite aber sehr viele junge Menschen natürlich da sind, wächst ja wieder was nach, für die es immer schwerer und schwerer und schwerer wird, dass sie tatsächlich eine bezahlbare Wohnung sich leisten können. Und gerade in einer solchen Situation ist es, denke ich, richtig, es geht ja nicht darum, nur das eine zu machen oder das andere zu machen, sondern dass man eine Mischung hat.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는 독일인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불황에 강한 경제로 만들었습니다. Deswegen wohnen viele zur Miete und dann haben sie einen höheren Anteil, ja, an ihren Ausgaben, die sie für andere ausgeben können. 이에 따라 가계의 여유 자금이 늘어나 독일의 저축률은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10%에 이릅니다.
이 같은 가계 저축에 힘입어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조차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결국 임대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 소유자와 건설업체, 나아가 독일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것입니다. 독일과는 달리 집이 큰 고통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집값 하락과 전세난 속에서도 행복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H공사가 오산에 지은 국민임대주택은 깔끔한 공원은 물론 다양한 놀이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이용자 씨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더 큰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옆집 사람과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통하고 식구 같아. 다 먹는 것도 나눠 먹고 또 뭐 해면 또 주고 싶고 애들 있으면 또 있으면 뭐 주고 싶고 서로 그게 마음이 통해요. 이 임대 아파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한 달 임대료가 13만여 원에 불과합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 기간이 무려 30년이나 되기 때문에 노후 걱정도 덜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살 거니까 집 갖고 노후 걱정을 안 하고 이제 건강하게 이웃들하고 소통해서 잘 살면 돼요. 지난 2010년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문선영 씨는 이제야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는 사방에 놀이터가 있고 뭐 냇물도 있고 아이들 볼 수 있게 나가면 오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남자아이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돈을 아낄 수 있게 된 덕분에 아이들 교육에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세를 얻으려면 대출을 많이 껴서 이게 받아서 거기에 나가는 이자나 대출금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여기서는 그 부분을 교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문화생활이나 아이들 그런 거에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는 집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살아서 뭐 창피하다는 이런 건 없고요. 주위 엄마들 들어봐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 돈을 부지런히 모아서 이사 가면 되니까. 더구나 이렇게 주거비를 절약한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 돈 아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고 저축할 수 있게 되니까 내 집을 살 수 있는 시기도 빨리 도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젊은 세대가 주거비에 시달리지 않고 소비와 저축을 확대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저축을 통해 자산을 모을 기회를 갖는 것은 기성세대가 보유한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막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비중은 전체 주거 형태의 5%대에 불과해 60-70%에 이르는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건설을 매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매입 임대라든지 전세 임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 나오는 행복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임대주택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임대주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이제 LH가 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좀 민간을 참여를 시켜서 공동으로 이게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이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간 임대주택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부영건설은 어떤 건설업체보다도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임대사업은 경기에 덜 민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주택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증가를 하면 그것이 내수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저축률이 증가를 합니다. 경제 선순환 구조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바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집값 안정에만 주력한다면 정작 집값은 지키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주거 환경만 악화될 것입니다. 부동산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 되려면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정책은 미래 세대의 재산 형성을 돕고 이는 다시 우리 기성세대가 보유한 자산 가격을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